다음은 이제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그 좀 우아한 요소입니다. 이 십장성도 왜 대나무가 들어와 있는지는 조금 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무릉도원 이야기에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어부가 이렇게 좁은 동굴을 통과해서 이제 이 마을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뽕나무와 대나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류도 원도에는 이 대나무가 안 보여요. 그림 속에는 복숭아 나무만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꿈 이야기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써져 있는데, 그 꿈 이야기에는 이 대나무가 있다, 대나무와 복숭아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목류도 원도가 그렇게 큰 이 십장성도 배우면 굉장히 작은 그림이죠. 그리고 되게 좁은 데다가 이렇게 멀리 있는 100m 이상 되는 풍경에 대나무를 다 일일이 이제 표시나게 그리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대나무인지 아닌지 구분은 잘 안 됩니다만, 아무튼 꿈 이야기에는 대나무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무릉도원 이야기에도 대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류도 원도에도 대나무가 나오고, 십장생도에도 이제 대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상징이 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모호하죠. 보통 이제 대나무 하면 선비들의 이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그러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죠. 이 군자,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지식인의 인격적 완성체인 군자인데, 이것을 이제 식물에다 투영을 한 것이 매, 난, 국죽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사군자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매화가 뭐 군자라는 뜻이 아니라 매화의 생태적 특징이 이 군자의 요소와 군자의 그러한 인격적인 요소와 닮은 구석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군자가 된 거죠. 그 안에 이제 이 대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잘 휘어지죠. 바람에도 휘어지긴 하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 이러한 생태적 특성 때문에 이제 군자의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된 것이죠. 지식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숱한 그 어떤 현상과 만나게 되고, 여러 정치적인 그런 이제 역정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러한 조건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고통도 받고, 즐거움도 있고, 유혹도 받고, 오만 일들이 다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났을 때, 비록 내가 그 어려움에 의해서 흔들릴지언정, 결코 나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꺾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대나무가 이제 하나의 군자의 상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대나무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데, 문제는 선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십장생도에는 그러한 선비들의 어떠한 생각들이 이제 그런 상징들이 이 그림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그 선비들이 추구했던 대부분의 상징들은 이제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신념 체계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활동,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제 유학적 관점을 갖고 어떤 학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가치를 현실에 구현시켜 가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뭐냐면 실천 지침이죠. 행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지조와 절개가 들어갔다라면 이상세계라기보다는 이상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과정, 결과가 이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 지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은 이 십장성도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나무의 상징을 지조와 절개로 본다면
예화도 들어가야 되고요. 난도 들어가고, 국화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 요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게, 같은 상징이 반복돼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십장생도에는 대나무를 제외한 뭐 난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아니면 매화는 전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것이 저 대나무의 상징이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왜 대나무가 굳이 이 십장생도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을까? 뭐 이 십장생도뿐만 아니라 다른 십장생도에도 거의 반복적으로 대나무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있고 저 그림은 없고 이렇다면 얘기를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상징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대나무의 상징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게 어떤 그 실천 지침 지조와 절개라는 내용을 빼고는 도무지 이 상징을 알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 무릉도원 이야기도 나오고 목류도원도에도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 빼고도 다른 상징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기록을 조금 보면요, 대나무에는 지조와 절개 빼고 한 두 가지 상징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벽사의 기능이 붙어 있어요. 벽사라고 한다면 귀신을 쫓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폭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무슨 행사라든가 뭐 개점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명절 때 보면 폭죽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게 되죠. 터뜨리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화약 터지는 폭죽 터지는 소리에 놀래서 귀신이 도망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벽사 의미 그런 것을 액을 막고 액을 쫓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상징이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나무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요 안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열이 되면 이렇게 펑 터지는 거죠. 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대나무가 타는데 그것이 마치 폭죽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적 특징 때문에 이제 벽사의 의미, 벽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풀면 이제 평안이 되겠죠. 그래서 뭐 벽사 혹은 평안 이런 의미가 붙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화합, 단결 이런 의미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생태적 특징인데 이렇게 대나무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대나무가 한 그루씩 이렇게 자라진 않아요. 대부분 대나무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어 자라게 되면 군락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대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지고 서로 이제 대나무끼리 엉켜요. 이 나무가 그렇게 두꺼운 그렇게 안에 꽉꽉 차 있는 그런 단단한 나무라기보다는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게 자라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얽혀서 설키고 이렇게 해서 자란다고 해서 이제 단결의 의미 또 화합의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축순들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상징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크게 대나무에는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이제 벽사, 평안, 그 다음에 단결, 화합 이런 의미로 이런 이제 세 종류의 상징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십장생도에 가장 어울리는 상징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단결과 화합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세계가 여기서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서로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또 이렇게 어울리고 단결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상세계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세계 혼자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이쪽에는 내 편, 저쪽에는 네 편 이렇게 해서 싸워서 갈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요소가 단결과 화합이라면 반드시 이상세계는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답이 딱딱딱 나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상징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복잡 미묘해서 누가 이렇게 딱 정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부정을 한다고 해서도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요.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십장생도에 나와 있는 식물 중에는 이제 영지가 있습니다. 이 영지도 참, 의아한 식물입니다. 영지는 구멍장이 버섯에 속하는 이제 버섯인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서 붙어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주로 이제 우려가 좀 먹기도 하고, 뭐 그런데 생김새가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본다면 이게 풀인지 버섯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뭐 그러한 좀 특이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뭐 대나무를 지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가 나무인지 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뭐 그런 특징 아니면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십장생도에 뭐 이렇게 투영됐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도배적 관점이고요. 인문학적 관점은 아닙니다. 아무튼 왜 영지가 십장생도의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보통 영지하면 우리가 그 신령스러운 가지, 버섯 이렇게 해서 불로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뭐 동해 쪽으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불로초 이야기도 흔하게 있고,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산삼이다, 어떤 사람은 영지버섯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항제 중에 이런 이제 그 영지버섯, 구멍장이 영지버섯이죠. 이거를 찾으면 황제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썰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영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전설에 불과합니다. 자, 구체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게 뭐 불로초라고 얘기하는데, 영지버섯에서 어떠한 뭐 영지버섯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어떤 약효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봤는데, 그냥 보통의 식물에도 웬만한 또 식물에는 다 약간의 항암작용, 약간의 뭐 이렇게 노화 방지 뭐 이러한 요소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와인이죠. 포도주에 뭐 항암 작용의 성분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은 틀리진 않아요. 이 포도주에 항암 작용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술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죠. 포도주에 있다. 근데 다른 술에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묘하게 이제 이렇게 뭔가를 사람의 눈을 살짝 흐리는 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상술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모든 어떤 좀 약성이 있는 이러한 식물이나 뿌리라든가 이런 데는 좋은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진짜 어떤 그 사람한테 투영을 하고 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아주 눈에 갈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약으로 만들어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영지를 먹는다고 해서 뭐 장수하고 불로하고 이런다는 거는 그냥 황당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헛튼 소리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의문인데요. 그 19세기 중반에 초중반을 활동했던 이제 추사 김정희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추사 김정희의 이 부채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묵화로 그린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그 질환지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초와 불로초를 이렇게 영지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제 그 그림 한쪽에는 이제 난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제 영지가 그려져 있는데, 물론 영지는 상상의 어떠한 식물입니다. 구체적인 구멍장이 영지 버섯하고는 사실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뭐 질환 병분이라는 이제 제목의 그림인데 어떠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난이 꽃을 피우면 향이 아주 오래 가고 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향을 빨리 이제 퍼뜨리는 것이 이제 난초가 가진 꽃이 하고, 그러면 그 향기가 결국은 그 어떤 향기냐? 그러면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학문적인 신념이겠죠. 그 가치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니까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지는 지조와 절개, 선비,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지금 선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추사 김정희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추사 김정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추사가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지식인들 대략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측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비들은 이런 영지를 무슨 장수의 상징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지를 뭐 조형적으로 본다면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만들거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도 있고, 단조로운 부분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말고 문학적 상징은 저는 그냥 비옥한 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요. 다 현실을 바탕으로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과 똑같지는 않아요.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동물들도 뭐 학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거북도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좀 다른 그런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 배경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요소들은 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영지도 사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영지 구멍장이 영지버섯의 어떠한 생태적인 특징을 차용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이상적인 새로운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우리가 이상세계 하면 오래도 살고 건강해야 되고 풍요롭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화목도 해야 되고 전쟁과 약탈, 살육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영지버섯은 바로 그 아주 비옥한 땅에서 나는 어떤 좋은 먹을거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을 먹는다면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지가 생태적으로도 맞지 않게 다 바위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죠. 뭐 영지가 바위에서 자라지는 않죠, 현실에서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지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숭아나무,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영지버섯까지 아주 다양한 이 식물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요소들은 모든 식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필요한 요소들, 필요한 상징들을 투영해서 이렇게 선택된 것이고, 뭐 식물 종류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물에다가 핵심적인 상징을 투영했을 때만이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림 속에 이렇게 녹아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상세계의 상징이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가장 또 필요한 그런 요소이면서, 그리고 또 인문학적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단합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요소, 그 다음에 이렇게 비옥한 땅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합쳐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살만한 세상,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세계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